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머지포인트 소식 전해드렸더니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군요. 8865님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는데 제일 잘 쓰는 곳이 편의점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하셨고요. 편의점에서만 못 쓰게 하겠다 어제 처음에 그러다가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대식구님 휴대폰 매장에서 얘기하더군요. 아직 5G는 안 된다고. 석 달 동안만 5G 요금 의무적으로 하고 이후에 4G로 변경하라고 권유하더군요 하셨는데 투자가 미비한 상태에서 소비자만 피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가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줘야겠죠. 실질적으로 통신요금 관련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만 약간 환불해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좀 화나는 부분이네요. 자, 손님 오셨습니다. 국내 한 금융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똑똑한 농장, 스마트팜 전용 대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얘기는 들어봤지만 대체 이 똑똑한 농장이 뭔지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돈이 되는 건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저자 정선용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용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작가님. 다시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마트팜, 똑똑한 농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풀면. 대체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면 말 그대로 스마트, 그 현명하다, 영리하다, 여기다 팜, 농장 해서 현명하고 영리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명하고 그 영리한 농장이 될 수 있게 변화되는 모습이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째 부분은 그 스마트 농장에서는 일반적인 노지에서 하는 농작물과 다르게 건물화되어져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을 재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자연에 의존해 가지고 했던 농작물들이 이제 자연을 벗어나서 그 건물 안에서 그 스마트하게 재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대도시 빌딩숲 안에서 상추나 방울토마토 이런 걸 키운다. 예, 그것도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스마트가 팜이라는 게 예전에 농업은 인력에 의한 농업이었잖아요. 근데 인력에 의한 농업들이 이제 기계 설비 이런 부분들을 재배를 하면서 노동력에 대한 것들을 의존도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부분은 이 농업도 이전에는 감에 의한 재배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변화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이 이제는 1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으로 된다고 농업을 4차 산업으로 변화된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이 4차 산업이 된다. 예. 새로운 접근인데 사실 우리 작가님은 25년 동안 유명 기업에서 유통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통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갑자기 똑똑한 농장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또 첫째 부분 요즘 혹시 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물가가 너무 높잖아요. 특히 식탁 물가라고 하는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물가들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그렇게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사실 이상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이 시기에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첫 번째 부분 했고요. 그래서 주변을 살피다 보니까 뭐 저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장에 가면은 시금치 한 단에 4,000원이야. 저희 동네는 시금치 대신에 이제 김밥에 부추 넣어주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도 한 판에 10,000원 가까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 농작물을 놓고서 우리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줬는데 그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바로 스마트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건 제2의 농업혁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른바 천수답 농업을 하지 않고 자연 조건의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농업을 한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요즘에 실내에서 채소 키우는 분들 많아요. 예컨대 뭐 베란다에서 조그맣게 파 화분을 키워요. 한때 파테크, 그 반려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것도 스마트팜에 들어갑니까?
그 스마트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직 초보 단계이고요.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아마 저는 이제 그걸 채소 수족관이라고 하는데 네.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그 수경 재배에서 키우고 있는 부분들을 보실 그 텐데. 을지로 삼가역에서 본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수경 재배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그 집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흙이 없기 때문에 물로 재배하기 때문에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배하게 되면은 그 재배법에 의해서 실내에서까지 재배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스마트팜이라고 좀 인정할 수 있는데 화분에 재배하는 부분 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재배하는 부분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팜 관련해서 각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거든요. 예. 이걸 하면은 뭐가 좋아서 이렇게들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 스마트팜이 여러 가지 장점들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그 장점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분은 그 자연의 의존성에서 벗어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자연의 의존성을 벗어나기 때문에 계획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작물의 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자동화와 데이터에 의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품질의 편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품질이 우상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세 번째 부분은 사실 농약과 비료 등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재배 방식이고요. 그리고 그 환경오염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는 부분 이외에도 사실은 에너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은 뭐 공급의 안정성 부분, 그다음에 품질의 균질성 부분, 그리고 친환경적인 재배라는 이 3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작물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채소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 과채료라고 해서 열매 채소하고 그다음에 잎 채소에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쌈채소나 그다음에 상추 이 정도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곡물류라든가 아니면 나무에 있는 과실류까지 좀 확대해서 스마트팜이 발전돼야 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팜에서 그 작물을 키우려면 예컨대 노지에서 시금치 같은 걸 대부분 노지 재배를 하는데 노지 재배하는 거나 하우스 재배랑은 농업 기술이 좀 많이 다르겠네요. 예. 지금 말씀드려 주셨던 노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비닐하우스, 세 번째 스마트팜 이 3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노지는 말 그대로 땅에서 그 재배하는 방식인데 이 노지 재배했을 때 가장 큰 시련이 뭐냐면요. 작물의 시련이 뭐냐면 사실 비와 바람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비와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실 비닐하우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햇볕은 통과하면서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게 그게 그 비닐하우스고요. 그게 2단계고요. 3단계를 놓고 보면은 이제 스마트팜인데 스마트팜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것 이외에 그 내부 안에 습도, 온도 그리고 영양까지 공급해주고 그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진화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빅데이터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이 완전히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수박값 비싼 게 그 하우스 재배하는 수박이 폭염을 못 견뎌서라고 하는데 온도가 조절이 되면 온도가 조절이 되면 다 수급 문제를 좀 개선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 스마트팜이 아련하게 이제 생각은 뭔지는 알겠어요. 이거 어디 가면 배울 수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농업진흥청이라고 농업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서는 무상으로 스마트팜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 농업진흥청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 박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 생산과 재배에 대한 부분들, 품종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많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농업진흥청 가시게 되면 무상으로 충분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스마트팜 이 부분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뒤지고 있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부분은 이 스마트팜이 초기에 설비 장비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군요. 투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토기 투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이 토기 투자 비용에 대한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스마트팜이 사실은 농업 기술과 스마트 재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축적돼서 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술의 부분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팜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산업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 인프라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소비자 시장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걸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스마트팜이 그 연결고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활용하시는 농부들도 많이 계시던데 예. 다른 나라 중에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케이스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팜의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뭐 네덜란드 그러면 떠오르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튤립인데 네. 튤립도 사실은 스마트팜에 의해서 그만큼의 품종을 개량되면서 그 나라에 적합하게 키운 겁니다. 아, 그래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네덜란드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시겠지만 일조량도 적고 그렇죠. 그리고 낮은 기온, 특히 해수면보다 지면이 낮습니다. 저지대라서 예. 과거에 홍수가 잦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리한 여건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극복하는 과정들을 겪어왔고 그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스마트팜의 노하우들이 축적됐고 그 노하우들을 지금 접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그 저지대인 걸 오히려 예. 공부 삼아서 이번에 그 서유럽에 크게 홍수 났을 때도 예. 이 나라만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예. 우리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리고 예. 농업의 선진화 이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예.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예. 스마트팜 발전시키려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스마트팜 발전시키려면 그 세 군데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네. 첫째 부분은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사실은 공공재라는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은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투자한 것들 하고는 있지만 여기다 더 과감하게 공공재로서의 투자를 갖다 좀 확대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사실은 농업 기술과 그다음에 재배 방법에 대한 것들이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생기려고 그러면 학계하고 산업계하고 연계해서 그 산학 협력을 하는 공동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만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이 사실은 시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을 갖다가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와 유통업체 그다음에 생산자 이 3자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갖춰줘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가 갖추게 되면 네. 스마트팜은 점차 발전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공급 충격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예. 측면에서 정부도 고민을 좀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언제쯤이면은 스마트팜에서 길러진 작물들을 우리 식탁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스마트팜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청사진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이 저는 그 3단계로 해서 좀 구별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요. 예. 네. 첫째 단계 부분은 그 농업 구조에서 사실은 농장 구조에 놓고 본다 그러면 농장 구조 중에 가볍게 비닐 온실로 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리 온실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유리 온실. 예. 네. 세 번째는 식물 공장 형태가 될 겁니다. 식물 공장. 예. 아예 건물에 들어가서 식물 공장으로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최근에 버섯 재배 같은 것들을 이런 형식으로 하고 예. 있죠. 그렇게 해서 LED 등 아래서 키워져 네. 있는 모습 아마 자주 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 공장 형태까지 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에 보면 1단계 때 주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종목이 과체류하고 엽체류 정도, 잎채수 정도가 이제 그때 1단계 때는 될 것 같고요. 2단계로 가면은 이제 곡물까지, 기타 네. 채소하고 곡물까지 좀 확장해야 될 것 같고 3단계로 갔을 경우에 나무를 열리는 과실까지.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각각 5년씩 해서 저는 한 15년 정도 그래서 2035년까지 좀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그때쯤에는 우리 식탁에 오르는 채소들이 과일들이 곡물들이 아마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상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2035년 앞으로 대략 15년 후인데 요때쯤 추석에 우리가 스마트팜에서 딴 배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거 새로울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마지막으로요. 이 우리 작가님께서 관련된 이 스마트팜 공부도 하시고 관련 사업화 구상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자란 농작물이요. 똑같이 노지나 하우스에서 자란 것처럼 맛있고 뭐 문제도 없고 똑같이 뭐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이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품질이 우수한지 그렇죠. 가격이 저렴한지 여기에 뭐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재배해서 공공의 선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여부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품질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식물 공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스마트한 기계들에 의해서 마치 그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균일하게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품질 부분은 우상향된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측면은 가격 폭락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요. 사실은 공급량이 과다했다가 공급량이 적어졌다 하는 그런 불균형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스마트팜에 의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가격도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가격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가져가 줄 수 있고요. 세 번째 그 공공이익 측면에서도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그 불필요한 노동력이 절감되고 그다음에 또 로컬 공급 체제가 갖추잖아요. 대도시 옆에 사실은 식물 공장을 만들게 되면 가까운 곳에서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스마트팜에 의해서 절감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잡을 수 있고요. 가격도 잡을 수 있고. 맛도 있고요. 네, 맛도 있고요. 맛도 있고 값도 싸고 환경까지 지킨다. 아 이게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만 분명히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정선용 작가님과 함께 스마트팜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